이재훈 씨가 나에게 말했다. 명숙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은 이 집의 짐일 뿐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래 짊어지고 살아온 짐이죠. 그의 말은 찻잔을 쥔 내 손을 떨리게 했고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거실 안의 고요를 갈랐다. 나는 조용히 손을 가누며 찻잔을 받침 위에 내려놓았고 내 맞은편에서 이재훈은 구운 소고기를 썰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이어갔다. 내 딸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이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를 움츠린 그녀의 모습은 3달 전 그와 결혼한 이후부터 변한 채로 멈춰 있었다. 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명숙, 평생을 강의하며 쌓은 명성, 강남의 아파트에서의 안정된 삶, 그리고 남편 전구가 남긴 은퇴 자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성남에 있는 딸의 집 지하실로 쫓겨나듯 들어와 매달 8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내며 손님처럼 지내고 있었다. 내가 불편한 존재라면 미안하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음성을 애써 감추려 애썼다. 73년을 살아오며 나는 약한 내색을 숨기는 법을 배워왔다. 이재훈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그 특유의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불편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가족 한 명을 더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신적인 에너지가 만만치 않거든요. 나는 무심한 듯 말했다. 나도 매달 생활비 내고 있어. 그의 눈이 순간 가늘게 찢어지며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그 점은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죠. 하지만 노부모를 모시는 감정적인 부담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때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 씨,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세요. 누가 돌봐드려야 할 정도 아니에요.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치던 불쾌한 기색은 너무도 빨라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그는 곧바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자기야, 나는 그냥 책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것뿐이야. 나는 디저트를 핑계로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와 지하실 내 방으로 향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내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감상적인 문구 하나 없이 지난 12주간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무시당한 말, 초대받지 못한 저녁 식사, 사라진 내 우편물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며 문자가 도착했다. 김도연은 내 대학 시절 동료이자 지금은 변호사인 그가 보낸 메시지였다. 서류 도착. 내일 오전 11시 회의.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사흘 전 밤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수진아, 어머니한테 그 돈 얘기 꺼내야 해. 우린 그 돈이 필요하다고 은행에서 압박 들어오고 있어. 이재훈은 몰랐다. 아니, 둘 다 몰랐다. 나는 이미 1달 넘게 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왔고 그의 사업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겉보기엔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였지만 실제론 빚에 허덕이며 위장된 투자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내가 강남 아파트를 팔아 만든 9억 2천만 원을 노리고 있었다. 그 돈은 이미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몇 개의 보안 계좌로 분산 이전된 상태였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전구와 내가 결혼 4기 시청 엄주년을 맞아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당신이 늘 말했지. 내가 너무 순진하다고. 하지만 또 말했어. 누군가 본 모습을 처음 보여줄 때 그걸 믿으라고. 맞아. 내일이 바로 그날이 될 거야. 나는 손가방 옆을 만지며 안에 들어있는 문서의 윤곽을 느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바로 이 집의 소유권 증서였다. 한솔 부동산을 통해 김 변호사가 비밀리에 매입을 진행했고 이제 곧 명의가 내 이름으로 등록될 예정이었다.
짐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이제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모든 시작은 지하실 방이었다. 수지는 날 지하로 들이며 말했다. 엄마, 여기 방이 좀 더 프라이빗해서요. 그때 그녀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괜히 짐이 되기 싫었다. 그 단어, 또다시 짐. 다음 날 아침 나는 반지하 방의 작은 창으로 스며든 햇살에 잠에서 깼다. 위층에서는 재훈과 수진이 일상을 시작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신중하게 옷장을 열어 네이비색 정장을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잘 어울린다며 좋아하던 그 정장이었다. 진주 귀걸이까지 착용하고 거울 앞에 섰다. 전투를 앞둔 갑옷 같은 느낌이었다. 위층으로 올라오자 수진이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옷차림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 친구랑 커피 마시기로 했어. 김도연 기억나지? 예전에 경제학과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그때 재훈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복도로 나왔다. 김도연 변호사 말인가요?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요즘은 윤리금융 쪽 강의도 하더라. 옛날부터 관심 있었지.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군요. 흥미롭네요. 나는 무심한 듯 수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점심 기다리지 마. 아마 오래 걸릴지도 몰라. 내가 도착했을 땐 도현이 이미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이 눈에 띄는 그는 여전히 반듯했고 그가 풍기던 익숙한 향수 냄새는 갑작스러운 눈물까지 자아냈다. 오랜만이야, 명숙? 그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거짓말은 여전하네.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잖아. 도연은 서류 폴더 하나를 내밀며 본론에 들어갔다. 재훈 씨, 문제 많아. 이미 3번이나 사업 해체했고 고객에게 고소당한 건도 2건.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건도 있어. 신용등급은 대학생보다도 낮아. 나는 속이 서늘해졌다. 수진 이름으로 된 자산은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난 2년간 대부분을 공동계좌에서 그의 단독명의 계좌로 옮겼어. 수지는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 나는 한때 대기업 프레젠테이션을 이끌던 딸이 장을 보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떠올랐다. 이 집은요? 나는 물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집, 재훈 소유 아니야. 오크리지 자산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야. 마침 매각 준비 중이더라고.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엘리너 김, 아직 거기 있지? 예전에 내가 고급 재무이론 가르쳤을 때 수석이었잖아.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CFO야. 너한테 강의 추천서도 받았잖아.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전략적 판단이 탁월했어. 말해봐, 도연. 저 집 사려면 얼마쯤 들까? 도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시장가 기준으론 6억 5천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엘리너가 도와주면 금방 될 거야. 아직 추천서 몇 장 남아있거든. 도연은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이건 단순히 주거 문제는 아니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굽은 어깨, 사라져가는 눈빛, 그리고 매달 사라지는 80만 원의 생활비가 떠올랐다. 정의에 관한 일이야, 도연. 이제 그 짐 다시 돌려줄 때가 됐어. 나는 그날 밤 반지하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다. 감상적인 신화 일기 대신 지난 12주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한 노트였다. 재훈이 날 어떻게 무시했는지, 내가 있는 자리를 얼마나 귀찮아했는지, 내 우편물이 자꾸만 사라졌던 일, 식사 초대에서 나를 빼놓은 횟수까지 매번 작은 상처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나는 증거로 남겨두고 있었다. 마치 언젠가 법정에 세울 증언처럼. 핸드폰이 진동하며 불빛을 내뿜었다. 문서 도착. 내일 오전 11시 미팅. 절대 서명하지 마. 김도연. 나는 짧게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사흘 전 우연히 들은 재훈과 수진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다. 어머님한테 대출 이야기 꺼내야 돼. 우리 은행에 넘기기 전에 돈이 필요해.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아니,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나는 재훈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왔다. 세간에는 유능한 부동산 투자자로 알려진 그였지만 실상은 허울 뿐이었다. 3번이나 회사를 정리했고 현재도 2건의 고객 호소가 진행 중이었으며 신용등급은 대학생보다 낮았다. 그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그의 투자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보스턴 아파트를 팔고 확보한 92만 달러를 이미 도연의 도움으로 여러 안전한 계좌에 분산시켜 관리하고 있었다. 수진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약하고 순진한 노모가 아니다. 책상 위에 액자에 담긴 사진, 로버트와 함께한 결혼 40주년 기념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의 미소가 나를 응원하는 듯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난 너무 믿었지. 하지만 당신이 늘 그러더랬지. 누군가가 본 모습을 보여줄 땐 처음부터 그걸 믿어야 한다고.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다음 날 김도연이 찾아낸 부동산 관련 서류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재훈 소유가 아니었다. 오크리지 자산관리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는 현재 매각을 준비 중이었다. 도연이 조용히 말해줬다. 명숙, 이 집 지금 매입할 기회야. 조건도 나쁘지 않아. 우리 쪽이 먼저 움직이면 가격 조정도 가능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안쪽을 살짝 눌러보았다. 부드러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바로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었다. 김도연이 오크리지 자산관리회사의 CFO 엘리너 김과의 연결을 통해 비밀리에 매매를 성사시킨 것이었다. 이 집은 이제 내 소유다. 내가 짐처럼 여겨졌던 바로 이 공간, 이젠 내 손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다시금 기억했다. 내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수진의 굽은 어깨, 끊임없이 울리는 재훈의 메시지에 움찔하는 눈빛,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도 장을 보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했던 그 모순된 현실. 내가 매달 지불하던 80만 원의 생활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나는 그날 이른 아침 반지하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수진이 놀란 듯 물었다. 어디 가세요, 엄마?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김도연이랑 커피 마시기로 했어. 기억하지? 예전 경제학과에서 같이 일했던 그 교수. 복도에서 재훈이 등장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김도연이라. 요즘은 금융윤리도 가르치던데요? 나는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요즘엔 법도 조금 다룬다더군.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캔하며 잠시 멈췄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수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점심은 기다리지 마. 아마 오래 걸릴 거야.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벌써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발이 된 그의 모습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케 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익숙한 향수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의연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자리를 빼주고 준비해온 서류 폴더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필요로 하던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내가 끝을 내기로 했다. 나는 도영과의 카페 미팅 이후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인근 공원을 걸으며 앞으로의 단계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집은 내 소유이고 필요한 법적 문서도 모두 확보된 상태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재훈이 그 사실을 모르는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다. 다음 단계 준비됐어요.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명숙. 민성요원으로부터의 답장은 바로 도착했다.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여주세요. 저희도 압수수색 준비 중입니다. 나는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현실이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을 들어설 때 문 너머로 수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차드 씨, 엄마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지금도 충분히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뒤를 잇는 재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 넌 항상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는 게 문제야. 이 집 상황 알잖아. 대출 연장 안 되면 우리 끝이야.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거실로 옮겼다. 그들의 대화는 곧 멈췄고 나는 자연스레 말문을 열었다. 차 한 잔 마실까?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태연하게 주전자를 올렸다. 재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외출하셨다면서요?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나는 잔을 채우며 대답했다. 응, 오랜만에 도연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눴지. 예전 경제학 교수 시절 이야기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 속 봉투를 꺼냈다. 바로 집 등기 권리증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재훈이 평소보다 일찍 아침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요즘 몸은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그 안에 감춰진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 쪽으로 서류 한 장을 밀어냈다. 요즘 금리가 올라서요. 안전한 투자처가 필요하신 시기일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연수익률 15% 보장입니다. 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다소 모호한 투자 구조, 명확하지 않은 운영기관, 그리고 단기 고수익이라는 미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 펀드 관리하는 은행이 어디지? 그는 망설이다가 답했다. 에버링크 파이낸셜입니다. 미국 기반 사모 금융사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제안 나중에 도연이랑 상의해봐야겠네. 그 순간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굳이 외부에 알리실 필요는 없어요. 가족끼리 신뢰가 우선이니까요. 나는 천천히 잔을 들며 말했다. 그래도 나도 이제 신중하게 움직이려 해. 예전처럼 속단하진 않을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싸움은 내가 끝낼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내린 오후, 재우는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틈을 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투자건은 좀 더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조용히 책갈피를 꺾었고 책을 덮었다. 그래, 생각은 해봤지. 그는 빠르게 노트북을 펼치며 몇 장의 문서를 내게 건넸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 그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에요. 나는 그의 손끝을 따라 문서의 제목을 훑었다. 엘리트 파이낸셜 성장 펀드, 고수익 단기 투자안.
그의 설명은 매끄러웠지만 나는 이미 이 펀드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는 신뢰를 얻기 위해 과거의 실적, 다른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 등을 열거했지만 대부분은 허위 혹은 조작된 내용이었다. 이 수익률이 정말 가능한 거니? 내가 물었다. 당연하죠. 저희 고객 중에는 대기업 임원도 있어요. 수익률은 지금껏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런 건 전문가랑 상의해야겠어. 도연이한테 보여주고 의견 들어볼게. 내 말이 끝나자마자 재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도연 씨는 법 쪽이잖아요. 이런 금융상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익숙한 사람에게 자문받는 게 편하더라고.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민성 요원과 통화했다. 그가 움직였어요. 투자 권유와 서류도 건넸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에 결정적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손에 쥔 메모장을 다시 폈다. 매일매일 기록한 모든 대화,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 그의 행동 패턴들. 이 기록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방패였다. 며칠 후 아침, 수지는 나를 문가에서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리차드 씨가 어제 제게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서 너무 오래 계시는 건 아닌지 고민하셔야 할 때라고 하셨어요. 나는 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래?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녀는 당황한 듯 말했다. 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냥 그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수진아, 네가 느낀 대로 받아들여도 돼. 그 사람은 네 감정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그날 오후 나는 도연을 다시 만났다. 그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명숙 선생님,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수진 씨의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 그날 저녁 재훈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또 다른 투자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그는 말없이 내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님을 위한 특별 조건입니다. 수익률이 20%로 상향 조정된 아니에요. 단 일주일 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관심은 있어. 그런데 내 재정 관련 결정은 내 회계사와 상의해야 해.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가족 간에 신뢰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신뢰는 진실에서 비롯되는 거란다. 나는 고요하게 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투자 서류를 검토하라고 압박했고 내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면 따라와 문 앞에서 서성였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그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는 틈을 타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출국 준비 완료, 명숙돈 확보되면 일정 확정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내 손이 떨렸지만 곧 심호흡을 하며 카메라로 그 화면을 촬영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내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 조용히 노크했다. 엄마, 혹시 저랑 산책하실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에서 걷는 동안 그녀는 말없이 내 옆을 따라 걷기만 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예전엔 제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 감정도 현실도 다 불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나와 이야기하려는 너는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거야. 저녁이 되자 재우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식사를 준비해두고 날 맞았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어요. 어머님이 드디어 결정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앉았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계약서와 송금 양식을 내게 건넸다. 지금 바로 서명하시면 내일 계좌를 개설하고 바로 투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회계사랑 전화 좀 할게.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들어온 나는 곧바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고 그는 지금 송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민석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작전 개시하겠습니다. 곧 연락드리죠.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단지 돈이나 집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딸을 되찾고 내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이제 곧 진실이 이 집을 덮칠 것이고 나는 두려움 없이 맞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자주 멈칫거렸고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리차드 씨가 말하길 엄마가 요즘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해요. 변호사랑 자주 연락하고 외출도 잦고 혹시 뭘 준비 중이세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한 일이야. 넌 그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재우는 평소와 다르게 내게 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한 식사입니다. 연어구이에 딜소스, 그리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아스파라거스도요. 나는 그가 왜 이렇게 갑작스레 다정해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경계를 허물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쓰고 있었다. 좋네, 고마워.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다시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가입 마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오늘 밤 다시 검토해 볼게. 그가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조용히 금고를 열고 집 등기 권리증을 확인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민석 요원의 말대로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다짐했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수진과 나 모두 다시 빛을 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유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요양시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데서 지내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혼자 사는 게 불편해 보이니?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식탁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아직 혼자 사시기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 대답에 재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을 들러 서류를 확인하고 이어서 도영과 통화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발부됩니다. 그 전에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평범한 일상처럼 행동할게요. 그날 밤, 재우는 나에게 또 다른 투자 제안을 했다. 지금이 기회예요. 어머님처럼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운영해 드릴게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서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겠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초조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에 마당을 정리하던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 수진아. 그녀는 삽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엄마, 리차드가 어제 회계사라는 사람과 통화했어요. 어머니 이름이 계속 나왔고 뭔가 불안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오전 10시 정확히 그 시각에 벨이 울렸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경찰이 함께 서 있었다. 김재훈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석 요원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지금부터 본 주택 및 관련 서류, 전자기기 전부 압수하겠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재훈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요원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나는 차분히 걸어가 재훈 앞에 섰다. 누구도 널 모함하지 않았어. 넌 그냥 진실에 직면한 거야. 그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 짓이지.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순간 수진이 입을 열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은 내 인생을 조종했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렸어. 이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팀을 지휘했고 나는 거실 한편에서 숨을 돌렸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진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압수수색이 끝난 그날 밤 나는 수진과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 앵커가 외신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난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수진아.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하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인을 바꿨고 임대료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싶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협상? 이젠 그럴 자격도 없을 텐데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석 요원이 말하길 아직 기소 전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수진 씨의 진술도 중요하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집안 곳곳에서 서류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재훈의 책상 서랍에서 여러 개의 서류철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펼쳤고 그 중엔 호텔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카드 명세서, 그리고 수진이 모르는 수천만 원짜리 지출 기록들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와 있을 때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 그런데 이런 데 썼다니.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야. 네가 이런 걸 밝혀낸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야. 며칠 후 도현의 연락을 받고 나는 수진과 함께 민석 요원을 다시 만났다. 그는 말없이 우리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넸다.
김재훈은 현재까지 12건의 투자 사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다수는 부인의 명의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진 씨의 증언은 결정적입니다. 수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증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혹시 책 써보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책?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느낀 것들, 그리고 엄마처럼 당당히 맞서는 방법을요. 나도 옆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우리가 겪은 걸 말로 남기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지. 그 순간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갔다. 익숙한 검정차가 골목 끝에 멈춰 있었다. 재훈이었다. 그는 차량에서 내리더니 현관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다. 왜 왔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 할 말이 있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든 건 이미 법적으로 진행 중이야. 이제 네가 할 일은 정직하게 죗값을 치르는 거야.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다. 나는 문을 잠그고 돌아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지금의 나는 엄마 덕분에 존재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널 지켜야 해. 그리고 우리 둘 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살지 말자. 며칠 뒤 수지는 마당에 쌓인 정원흙을 퍼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흙먼지로 얼룩졌고 이맨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다 괜찮니? 그녀는 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응? 그냥 몸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그녀는 뭔가에 몰두하려 애쓰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변호사 도영과 통화했다. 명숙님, 기소장 정리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재우는 최근 들어 심리적 불안정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마도 법정에서 형량 감경을 노리려는 전략 같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는군요. 민성요원 쪽에서는 다음 주 법정에 증언자로 나설 수 있는지 확인을 원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날 밤 수지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내가 법정에 서도 괜찮을까? 그날 내가 기억을 더듬을수록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아, 내 목소리는 네가 당한 일을 바로잡는 열쇠야. 네가 나섰을 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 며칠 후 법정. 재우는 평소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변호사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피고 김재우는 투자 사기, 배우자 명의 재산 횡령, 정신적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오늘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합니다. 나는 방청석에서 수진의 등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증인석에 올라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김재훈의 배우자였고 7년간 그의 말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다. 그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제 실수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제 파일을 조작했고 저를 세상과 고립시켰다는 걸요. 법정 안은 조용했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당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녀가 내려오자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김재훈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피해자 전액 배상, 금융자격 영구 박탈, 심리상담 의무화 등을 명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재훈은 피고인석에서 천천히 일어나 호송 경찰의 인도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 속엔 분노도 미련도 없이 오로지 허망함만이 남아 있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수진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엄마, 이젠 정말 끝난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몇 달이 흐른 뒤 나는 정원 의자에 앉아 수진과 함께 늦어름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웃고 있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ESG 전략팀 리더로 승진했어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주저함이 없는 당당함을 보았다. 잘했어, 수진아. 네가 다시 네 자리를 찾은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집도 곧 정리해야겠죠? 나는 잠시 정원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그래, 여긴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공간이었지. 이제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해. 며칠 뒤 우리는 새로 계약한 캠브리지의 작은 듀플렉스로 이사했다. 1층은 나의 공간, 2층은 수진의 공간. 그 사이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나누며 그곳을 가꾸었다. 예전의 명숙은 단순히 은퇴한 노교수였지만 지금의 나는 변화의 중심에서 삶을 다시 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책을 써보고 싶어요. 감정적 착취와 재정적 통제에 관한 이야기. 피해자의 시선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함께 할게. 이건 단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반송 주소는 교정시설이었다. 재훈의 사과 편지였다. 제 행동으로 인해 입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벽난로 불 속에 던졌다. 그 종이는 재처럼 흩날렸고 나는 마음속에서도 마지막 잔재를 지웠다. 그날 밤 정원에서 별빛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로버트.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짜 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네요. 위층에서 수진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73세의 나는 가족에게 짐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75세의 나는 스스로 선택한 삶과 다시 되찾은 딸과 함께 있었다. 짐은 처음부터 내가 아니었다. 짐은 거짓과 통제와 두려움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다. 이제는 새롭게 피어난 우리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나눌 차례였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